자, 봅시다. 이제 현대사회 성립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제 드디어 현대사회. 다음 주까지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진도를 조금 나가야 되겠죠. 자, 현대의 세계는 여러분이 세계의 현대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우리나라 현대사회 한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 현대사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처음에 건국준비활동이라고 나와 있죠. 자, 봅시다. 건국준비활동. 자, 지금은 언제냐면 해방되기 한 1년쯤 전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방 좀 전에. 자, 해방 전이긴 하지만 일본이 곧 망할 거라는 느낌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독립에 대한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는 중. 자,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핵심 단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건국 강령을 발표하고 이제 건국 활동,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이 망하고 해방이 되면 우리는 이런 식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지역의 핵심 단체가 3개.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다시 앞에 우리 배웠던 정치사로 넘어가면 독립운동 단체, 독립운동을 했던 단체들이 1930년대 40년대로 가면 중국 본토로 다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중국 본토에서 원래 3개의 단체가 있었는데 조선민족혁명당의 조선의용대가 화북지방으로 하나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화북지방에다가 만든 단체가 조선독립동맹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디로 합류하냐? 임시정부로 합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총 중국 본토에 대표적인 단체가 2개 있는 거예요. 하나는 화북지방의 공산 세력이죠. 화북지방 공산 세력 중심의 조선 독립동맹, 군대로 하면 조선의용군, 그리고 충칭에 뭐가 있어요? 임시정부. 그리고 임시정부의 여당, 정당으로는 한국독립당, 그리고 그 밑에 군대로는 한국광복군,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 2개 있는 거네요. 2개. 3개 중에서 하나는 국내, 우리나라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체 3개가 독립에 대한 또는 건국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여러분 965페이지 보시면 국외에서의 건국준비 활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충칭. 자, 충칭에는 뭐가 있었어? 임시정부가 있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부 여당 역할을 했던 단체가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 자,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산하의 군대가 뭐예요? 군대는 제가 가로치고 써볼게요. 군대 이름이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이고, 자, 이제 여기에서 건국강령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죠. 조소왕의 삼균주의라고 하는 걸 발표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은 966페이지에 삼균주의 채택. 조소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사상이고요. 3균. 3가지가 똑같다는 거죠. 3가지는 정치, 경제, 교육.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3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자, 그러면 3균, 3가지가 똑같아? 그럼 이거는 약간 뭐의 영향을 받은 거냐? 사회주의 영향도 살짝 받은 거죠.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광복군의 조직 보강해서, 자, 요 한국광복군에 누가 합류하게 되냐면 조선의용대가 합류를 하게 되죠.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합류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건 조선민족혁명당의 군대였고, 이거는 사회주의적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계열이고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 계열이니까 이렇게 합쳐졌다는 건 좌우 합작을 이루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광복군으로 사회주의 계열의 성향을 가진,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조선의용대,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가 이쪽으로 합류를 하게 됐다. 요게 이제 우리가 30-40년대 독립운동 할 때 다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조선독립동맹.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화북지방. 중국 화북지방의 예난이죠. 예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자, 여기에서 아까 우리 조선의용대에 잠깐 나왔었는데 조선의용대의 많은 청년들이 이주를 하게 되고, 원래 화북지방은 중국 공산당이 있었던 곳이니까 그 중국 공산당에서 같이 활동하던 우리나라 공산당들이 따로 모여서, 공산 세력이 모여서 단체를 하나 조성하게 돼요. 그 단체가 조선독립동맹. 조선독립동맹이고요.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단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조선 독립동맹의 군대는 원래는 조선의용 대화북지대였다가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 단체가 군대가 조선의용군이죠. 그래서 조선의용군이 활동을 하게 되더라. 자, 그래서 충칭에 하나, 화북지방에 하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걸 이끈 사람들 이름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임시정부를 이끈 사람은 당연히 누구? 김구. 그리고 금방 건국강령이랑 발표했던 뭐 조소왕 정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조선 독립동맹을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냐? 거기 보시면 김두봉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김두봉, 뭐 무정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국내로 갑시다. 국내에서 있었던 단체는 뭐냐? 국내에서 있었던 단체는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조선 건국동맹. 조선 건국동맹을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여운형이죠. 그래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선 건국동맹이 이끌어지게 되고요. 조선 건국동맹은 국내에 있었던 단체니까 군대는 없죠. 네, 군대는 없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조선 건국 활동, 자, 967페이지 보시면 국내에서의 건국준비 활동이 나와 있어요. 자, 여운형, 조동우 등의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를 망라한,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를 좌우합작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단체로 만들어진 게 조선 건국 동맹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 세 개의 단체, 자, 요 세 개의 단체라는 게 한국독립당, 임시정부의 한국독립당,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 건국동맹의 공통점이 뭐냐? 얘네들이 모두 다 건국강령을 발표했다는 거. 그리고 이 건국강령, 그러니까 건국강령이라는 건 독립이 됐어, 이런 식으로 나라를 세울 거야, 이게 건국강령인데, 건국강령의 공통점 뭐냐면 전부 다 이 세 개의 단체, 전부 다 이념도 다르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추구하는 정치 형태는 하나예요. 그게 뭐냐? 민주공화정이죠. 그래서 민주공화정을 추구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나라를 세우면 어떤 나라를 세울 건데, 민주공화국, 민주공화제 정부를 세울 거다. 민주공화제는 이런 거죠. 왕이 없어. 그리고 대표, 뭐 국민의 대표니까 대통령쯤 되겠죠. 그런 사람을 뽑아서 정치를 맡기는 거를 우리가 민주공화제라고 해요. 그래서 정치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왕이 아닌 국민의 대표를 뽑는 거, 그런 정치 형태를 말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96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요 세 개의 단체의 공통점, 맨 밑에 건국강령에서 공통점은 뭐냐? 민주공화국을 수립합시다. 네, 요게 공통점이에요. 민주공화국 수립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한국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나와 있어요. 요거를 한번 볼까요? 자, 국제적 논의. 자, 우리나라의 독립을 두고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해서 우리나라도 한마디씩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의 독립이 언급된 그런 회의, 회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우리는 역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순서, 그쵸? 순서하고 내용을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카이로 회담 1943년에, 그러니까 요거는 전쟁 2차 세계대전이 45년에 끝났으니까 한참 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카이로 회담이 있었고요. 시기 한번 체크해 봅시다. 1943년에 있었고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거기 보시면 미영소, 자, 미영중의 참가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한국의 독립을 첫 약속하게 된 거죠. 한국의 독립을 첫 약속. 그러니까 지금 이런 회담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45년이 이제 우리가 해방을 하게 된 그 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39년부터 45년에 있었는데, 이 2차 세계대전은 그럼 누구랑 싸운 거냐면 우리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죠. 추축국 기억나요, 여러분? 추축국이 누구냐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자, 얘네들하고 그 다음에 연합국이 싸우는 거예요. 연합군이 싸우는 건데, 이 추축국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연합군들이 전쟁을 벌인 게 2차 세계대전이고, 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이탈리아는 이미 항복을 했고요. 독일이 지금 조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지금 아직 항복을 안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곧 끝날 건데 이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중간중간에 모여서 회의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회의를 할 때마다 조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조선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이 패전국의 나중에 식민지가 될, 그러니까 패전국이 될 나라의 식민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된 거고, 그 언급이 첫 번째 나왔던 회의가 카이로 회담이죠. 그래서 카이로 회담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첫 약속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 한국을 독립시켜 주자라는 약속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또는 적당한 시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해석에 따라서,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한 거니까 해석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표현이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바로 즉시 독립은 아니에요. 적당한 절차, 그다음 적당한 시기,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텀을 둔 거예요. 말하자면 한국이 독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 아직.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시간을 두고, 만약 말하자면 일본이 망한 즉 독립이 아니고 조금 시간을 두고 절차에 따라서 한국을 독립을 시키자, 이렇게 제시했다는 게 이제 조금 걸리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얄타 회담이에요. 자, 얄타 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전쟁이 끝나가고 있어요. 1945년 2월이니까 45년 8월에 망했잖아요. 이제 이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좀 전에, 조금 전에 모여서 여기에서 이제 회담을 하게 된 거죠. 자, 얄타 회담에서의 내용은 뭐냐면 소련의 대일전 참전, 대일전 참전이죠. 자, 소련의 대일전 참전. 소련은 지금 유럽 쪽에서 독일하고 싸우고 있다가 얘네들이 지금 현재 여기 이제 1940년대쯤 되니까 요 시대 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핵심 국가가 소련하고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련이 지금 유럽에서 싸우고 있지만 이 아시아의 태평양 전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사실은 끼워준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서 딴짓할까봐, 말하자면 뭐 조선을 점령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럴까봐 요 일본 전쟁에 소련을 끼워준 거죠. 그래서 이 소련도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을 하게 허용을 해준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신탁통치 논의가 한번 나왔었죠. 신탁통치를 처음 제시한 거는 미국이었어요. 미국은 뭐라고 했냐면 한 20년 해야 된다, 신탁통치를 이렇게 제시했었고, 소련은 즉시 독립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신탁통치 얘기가 살짝 나왔던 게 바로 이 얄타 회담이고, 자, 그 다음에 포츠담 회담 봅시다. 포츠담 선언. 자, 포츠담은 전쟁이 거의 끝났죠. 포츠담 회담, 포츠담 선언이라고 해도 되고 뭐 회담이라고 해도 되고 1945년 7월이니까 정말 전쟁이 끝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미영 중소 다 모여서 여기서 제시한 거는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 그래 일본 망하면 독립시켜 줄 거야. 이렇게 재확인한 게 바로 이 포츠담 회담이고요. 우리는 순서대로만 한번 체크해 보자고 했죠. 그래서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 카얄포 순서대로 이렇게 회담이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카이로, 얄타, 포츠담. 자, 그리고 나서 1945년 8월 15일이 된 거예요. 회담 이제 해방 광복이 된 거죠. 자, 거기 보시면 광복의 배경 나와 있고요. 969페이지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나와 있어요. 이건 제목만 한번 쭉 보면 되겠네요. 다양한 민족 독립운동, 물론 우리가 너무 열심히 독립운동을 한 일도 있고, 자,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포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또 참전을 하기도 했었으니까. 자, 그리고 국제 정세가 유리했다. 당연히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일본이 망한 거죠. 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 여러분 알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지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종류의 무기는 처음 본 거예요. 미국이 그런 종류의 폭탄을 처음 터뜨린 거죠. 물론 그때 원자폭탄과 지금의 각 나라별로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가진 핵폭탄의 위력은 비교할 수도 없어요. 당연히 지금 터뜨리면 다 죽어. 알겠죠? 지금은 안 돼. 그런데 이때는 이런 종류의 폭탄이 처음
터진 거긴 했어도 굉장히 위력이 그래도 대단했었죠. 그래서 사실 정확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폭탄이 터지는 순간 얼마나 죽었는지를 통계를 낼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터지니까 난리 날 뻔했죠. 실제로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 우리나라에도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다 죽을, 우리 없을 뻔했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을 뻔했지. 이 원자폭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폭이 되면은 원자 그 방사능에 오염이 되면 이게 그냥 내가 오염돼서 나만 죽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아이를 낳고 하게 되면 이게 유전병으로 계속 물려받게 돼요. 아이가 살 수가 없어요. 뭐 뇌가 없는 아이가 태어난다거나 뼈가 없는 아이가 태어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살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거죠. 없었겠죠. 만약에 이제 한국에 터졌으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되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 군수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징용돼서 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피폭된 사람들이 원자력에 이제 노출된 그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자국민은 공짜 치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쳐다도 안 받죠. 치료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문제를 가지고, 왜냐면 그 중에서도 유전병을 얻은,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났거나 어렸을 때 태어나거나 그래서 아직도 그런 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른들 중에서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일본에 뭐 배상을 요구하거나 치료를 요구해도 전혀 무응답 이런 거죠. 당연히 거절.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광복 올해가 72주년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끝난 얘기들이 아니에요. 위안부 할머니들 살아계신 것만 보더라도 또는 징용 피해자들 살아계신 것만 보더라도 이게 끝난 얘기가 아닌 게 되니까 그 뒤에 있었던 사건들은 오죽하겠어요? 그 뒤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은 정말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1960년에 있었건 1980년에 있었건 1948년에 있었던 사건이건 이런 사건들이 다 그 당시에 있었고 지금은 없어진 사건들이 아니에요. 4.3 사건이나 뭐 5.18이나 아니면 뭐 6월 민주항쟁이나 이런 사건들이 그때만 있었고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자, 그래서 유리한 국제 정세, 결국에는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된 거죠. 광복의 의의 한번 보세요. 독립투쟁의 결실, 민족운동사의 업적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자, 광복만 된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된 건 아니죠. 당연히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인데 또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건, 일들이 또 사건과 뭐 사고들이 나타나게 되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해방이 되자마자 우리가 바로 광복이 된 게 아니까 광복이 되자마자 우리가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일본군이 남아있죠. 미국과 소련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주둔하겠다. 그게 이제 분단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국토의 분단 보세요. 자,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이유로 미국과 소련군이 우리나라에 참전했었잖아요. 아까 우리 얄타 회담에서 소련군의 참전이 결정되죠. 실제로 소련이 우리나라에서 참전한 거는 며칠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의 대일전 전쟁에 쉽게 말하면 지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고, 자,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이 우리나라 전체를 점령하면 공산당 돼버릴까 봐 미국이 먼저 협상을 제시한 거예요. 38도선을 딱 끊어서 우리나라 이제 지도를 딱 보고 38선, 북위 38선이죠. 위도 38선이 딱 중간쯤 되네. 그래서 여기를 딱 기점으로 해서 그럼 소련 너네 이만큼만 들어와라. 우리도 요만큼 들어갈게. 이런 식으로 미국의 제의에 의해서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 즉 군정이 군인들의 정치가 시작이 된 거죠. 자, 거기 보시면 군정을 실시했다. 그래서 미국이 38도선을 제의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가로 3번에 미국의 일반 명령 1호라고 돼 있어요. 이제 요거를 발표하면서 군정이 확실시 된 거죠. 그래서 군정이 실시되기 시작한 거다. 거기 보시면 이 일반 명령 1호를 제안하면서 한반도의 분할 점령이 결정돼서 38도선을 계기로 해서 딱 요 기점으로 삼아서 군사 분계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이런 선이 된 거죠. 그래서 위에는 소련군이, 아래는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군정이 얼마나 진행이 되냐.
자, 군정 같은 경우는 9월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월에 시작됐고요. 이제 소련 북한 같은 경우는 8월부터 시작되는데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48년 8월 15일까지 거의 한 2년 좀 넘게 군정이 2년이 이제 거의 한 만 2년 정도 되죠. 2년 조금 못 되게 군정을 실시한 거죠. 2년이 아니라 이제 3년 가까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군정이 실시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전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여기로 다시 가야 돼요. 여기로 다시 가봅시다. 여기 지금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자, 해방이 되기 며칠 전이에요. 그러니까 8월 한 10일이 좀 못 되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때쯤 8월쯤 돼서 자, 일본은 자기 나라가 망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의 총독, 이때 이제 아베 총독이었는데 총독이 자기들이 빠져나가야 되는 제일 급한 게 지금 뭐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폭도로 변해가지고 다 잡아 죽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잘 빠져나가게 도와줄 단체를 찾았어요. 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친일 단체를 찾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협상을 해서 걔네들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서 일단 일본이 나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협상 단체를 찾았는데 이제 몇 개의 협상 단체를 이렇게 다 컨택을 해본 결과 결국엔 협상을 하게 된 단체가 조선 건국동맹, 여운형을 중심으로 건국동맹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여운형은 그 대신에 요구사항을 제시했어요. 거기 보시면 970페이지에 여운형의 5개조 요구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그러면 나라 건국할 준비할 거니까 너네 간섭하지 마. 이런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여운형과 이제 협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선 건국동맹이 앞으로 이제 나라 세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름을 바꿔요. 뭘로 이름을 바꾸냐면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조선 건준위. 그래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이 이름을 바꾼 게 언제냐면 1945년 8월. 그러니까 해방될 때쯤 이름을 바꾸죠. 해방되면서 이름을 건국준비위원회로 바꾸고 여기에서 이제 각 지방의 지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일본이 빠져나가면 쉽게 말하면 주인 없는 무주공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치안을 유지하거나 이런 활동 등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970페이지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된다. 자, 여운형과 안재웅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좌우 합작. 여운형은 중도 좌파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 중도 얘기 우파 얘기 할 건데 중도 좌파 그리고 여운형은 중도 우파. 좌파는 공산주의고 우파는 민족주의인데 이제 중도라고 하는 건 조금씩 섞여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중간 정도 이렇게 되면 중간에서 좌에 조금 더 가까운 게 중도 좌파, 중간에서 우쪽에 우파에 조금 더 가까운 게 중도 우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치안대와 식량대책위원회 이런 그러니까 지부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치안대라고 하는 건 지방의 지회가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일본이 빠져나갔으니까 누군가는 질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얘네들이 했다고 보시면 되죠. 이 사람들이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건국준비위원회 강령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런데 봅시다. 자, 미군정이 실시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미군정이 들어올 거고 미군은 지금 오키나와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일본에 주둔을 하고 있었고 얘네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도 대표가 있어야 돼. 그래야 걔네들하고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며칠 전에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게 국가의 형태를 띠려고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인 것처럼 정부인 것처럼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게 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뀌게 되죠. 조선인민공화국은 미군정 실시 직전이에요. 그래서 1945년 9월 6일에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고 미군정은 9월 8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오기 직전에 미군정이 실시되기 직전에 협상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바꿨다. 근데 이름을 딱 보니까 조금 어떤 냄새가 나요. 약간 사회주의 냄새가 나죠. 공산주의 냄새가 나죠. 그래서 요 단체가 지금 원래는 좌우 합작이었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 쪽으로 조금 더 흘러가게 돼요. 그러자 여기에서 이제 우파들이 또 빠져나와서 결국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또 결정적인 게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정이 실시가 됐잖아요. 그때 미군정이 딱 선언한 건 뭐냐면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죠. 자, 총독부 체제를 유지한다는 건 지금 총독부에는 당연히 다 누가 있겠어요. 친일파들이 드글드글 하겠죠. 그런데 그 친일파들에게 뭐라고 한 거냐면 모든 기관에 옛날 일제시대처럼 그대로 너네들 다 근무해라. 도망가지 마라. 만약에 내가 친일파면 나는 이제 도망갈 준비. 숨어야지 당연히. 어딘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누가 때려 죽일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도망갈 준비를 다 했겠죠. 또는 도망갔겠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야 다시 다 출근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럼 왜 그랬냐 도대체 미군정이.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국에 대한 이해가 없었죠. 뭘 이해? 왜냐하면 한국 조그만한 나라고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막 가질 만한 그런 생각도 없고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 그동안 독립운동 얘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국민 감정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한 섬세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국민 감정을 싹 무시하고 그냥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만 추구한 거죠. 쉽게 말해. 이거 편리하니까 그냥 원래 하던 애들이 하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친일파를 처단해야 되는데 친일파 처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여러 가지 적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은 971페이지에 자,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각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전환을 해서 조직을 했죠. 하지만 거기 해체라고 나와 있죠. 조선 공산당 계열이 장악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좌익적 성격이 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군정이 딱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어떠한 정치 활동도 인정을 안 하게 돼요. 심지어는 미군정은 뭐도 인정을 안 했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해산 이렇게 된 거죠. 어떤 정치 활동도 하지 마. 단체도 만들지 마.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정치 활동을 다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이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것도 미군정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과 없이 해체가 돼버렸다라는 거.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나오죠. 남한에 상륙한 미군이 인정 안 했기 때문에 해산됐고 자, 그 다음에 미군정은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랬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이 안 됐다. 그런 얘기 나와 있고요. 한 장 넘기시면은 남한 점령 태평양 주둔 사령관 메가더 포고령 1호. 뭐가 되게 제목이 긴데 쉽게 말하면 요 아시아 지역, 극동아시아 지역을 관리하는 군 사령관이 메가더였고요. 메가더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포고령을 발표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미국이 점령했으니까 외국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선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소련을 그러니까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의 대장이 또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읽어보시면 사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뉘앙스가 약간 미군은 조금 강압적인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소련은 뭐라고 했냐면 소련은 여러분의 독립을 축하한다. 앞으로 여러분을 내가 적극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는 짓은 똑같았어요. 네, 별다른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말은 그렇게 약간 말투는 달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메가더의 포고령이 있고 치스차코프 대장의 포고령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미 군정기의 여러 정당 조직 요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여러분이 정리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렇게 나눠서 자, 요쪽은 좌파, 요쪽은 우파. 좌파와 우파로 나눌 수 있고 좌파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공산 세력이고 사회주의 계열이고 우파는 민족주의 계열이죠. 이게 원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에서 단체들을 모아서 활동을 회의를 할 때 말 그대로 좌익들은 왼쪽에 앉은 애들이 좌익들이었어요. 말하자면 공산 세력. 그리고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좌쪽에 앉은 왼쪽에 앉은 사람들이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이 약간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좌익은 약간 진보적이고 우익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로 대입을 하면 우리나라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진보 정당이고 뭐가 또 보수냐 이게 좀 다 애매하죠. 우리나라는 보수가 되게 많은 편이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당은 보수 꼴통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약간
약간 그래도 좀 진보적이야라고 생각하는 그 정당, 집권당이 사실은 보수예요. 거기서 주장하는 게 실제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보수 배치가 좀 잘못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보수당을 우리는 지금 진보당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사실 외국에서는 없는 정당, 저런 당은 없어 이렇게 말해요. 저런 이상한 애들은 없어. 외국인들은 다 그렇게 취급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당으로 이렇게 대입을 하면 조금 특이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안 맞지만 어쨌든 이제 요때 이거는 이제 해방 즈음에 그리고 미군정 실시 요때 있었던 단체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좌파는 조선공산당. 조선공산당이 우리나라에 언제 만들어졌냐면 사회주의가 20년대 들어왔죠. 25년부터 조선공산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활동한 인물이 박헌영. 박헌영이라고 잘 못 들어봤죠.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당연히 북한으로 가죠. 북한으로 이제 원래는 나중에 이 조선공산당이 남조선 노동당이 되거든요. 남로당이 돼요. 그러니까 북한의 북조선 노동당이 생기고 남한의 남조선 노동당이 생겨요. 그래서 이 박헌영이가 남조선 노동당을 이끌고 말하자면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에서 활동을 하다가 김일성한테 숙청을 당하죠. 네, 제거가 돼요. 결국에는 모든 북한에 모인 지도자, 공산당 지도자들이 김일성만 남고서 없어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씩 숙청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6.25 전쟁에 책임을 지고 간첩으로 몰려서 죽게 돼요. 너 왜 6.25 전쟁 졌어? 너 죽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박헌영은 조선공산당 어쨌든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익으로 갑시다. 자, 우익에서는 우리가 한국민주당, 한민당이라고 부르고요. 한민당은 송진우, 김성수. 자, 송진우, 김성수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 계열이긴 민족주의자인데 약간 보수적이면서 부르주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본가 계급, 돈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 군정과 굉장히 절친인 사람들, 돈 많으니까 절친인 사람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익은 좀 여러 명이에요. 우익에서 또 대표적인 인물이 김구. 자, 김구는 임시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그 정당, 활동하던 정당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하던 정당 이름이 그럼 한국독립당, 맞아요. 한국독립당. 그래서 한국독립당으로 활동을 하자.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우익 정치인 중에서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 미국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들어온 이승만이 있었죠. 이승만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자, 시간 관계상 독촉이라고 저는 쓸게요.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었고요. 여기는 이승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각 전부 다 우익, 극우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가운데가 중도일 거고 중도에서 조금 좌, 중도에서 조금 우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중도 좌, 그 다음에 중도 우.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사람을 좀 구별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뭐 물론 여기도 사람 이름이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당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요 당은 여러분 이름 좀 기억하시면 돼요. 한국민주당. 한국민주당은 자본가 계급이면서 군정하고 절친이야.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그래서 요런 거는 정당 이름과 사람 이름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사람 이름, 이 사람이 중도 우냐 좌냐 요런 게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중도 좌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 여운형. 그 다음에 중도 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재홍. 그 다음에 누구죠? 김규식. 우리 다 이름 조금씩 들어본 사람이에요. 김규식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운형이 만든 당이 인민당. 그 다음에 안재홍이 만든 당이 국민당.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선국민당, 조선인민당 이렇게 써있는데 저는 그냥 인민당, 국민당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운형 같은 경우는 또는 김규식 같은 경우가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사람이죠. 인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근현대사에서는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물로 물어볼 때 요 김규식, 여운형 이 사람들도 시험에 꽤 잘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활동을 좀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김구, 이승만은 제가 따로 안 해도 워낙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뭐 제가 여기 설명 안 해도 워낙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딱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로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해방 직전에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미 군정 시기부터 활동했던 정당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안 봤던 게 973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남조선 신민당. 아까 우리 백남은 배웠었죠. 어디 나왔었죠, 이 사람? 사회경제사. 맞아요. 이 사람도 좌파니까 거기 보시면 남조선 신민당 이런 게 있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 장 넘겨서 자, 신탁통치 문제와 좌우합작 운동 한번 봅시다. 자, 신탁통치 문제. 여기서 이제 조금 내용이 끊기긴 할 텐데 연결을 쭉 해서 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그냥 오늘 하는 만큼만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개념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또 우리나라 문제를 논의를 한번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시험에 결정 사항을 잘 물어봐요. 그래서 뭘 결정했냐? 자, 거기 보시면 974페이지에 자, 미영소 3국의 외상이면 외무부 장관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이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의 결정 사항이 사료 탐구에 나와요. 4가지 결정 사항이 있었죠. 일단 시기 한번 살펴보시고 자,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부터 이제 정부 수립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과정을, 순서를 시험에 잘 물어봐요. 자, 일단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사항 4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결정사항은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자, 정부를 수립하려면 지금 현재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에 군정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너네들이 어떤 단체를 참여시킬 것인가 모여서 회의 좀 해. 이게 미소 공동위원회. 그래서 미국과 소련 대표들이 모여서 공동위원회 한번 해. 그래서 공동위원회를 개최해라.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결정 사항은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신탁 통치 문제예요. 자, 신탁 통치를 결정하게 되죠.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게 너네가 독립을 할 수 있을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정부를 수립할 수,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자,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대신 다스려 줄게. 자, 그래서 누가 모여서 다스리냐? 미, 영, 중소 네 나라가 최고 5년간 신탁 통치를 할게.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신탁 통치 논의가 결정됐고요. 자, 그다음에 2주 이내에 미소 사령부 회의를 개최해라. 그래서 네 번째 사항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겠죠. 자, 여기에서는 자, 정부를 수립할 건데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탁 통치가 결정됐다는 거. 신탁 통치 여기서 이 네 나라 최고 5년까지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죠. 미영 중소 네 나라가 최고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번 봅시다. 자, 반응을 보기 전에 이런 회의가 딱 열리게 되자 우리나라 신문에 이제 촥촥촥 기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 중에 동아일보에서 오보를 터뜨려요. 오보를 어떻게 터뜨렸냐면 이런 신탁 통치를 주장한 게 원래 어느 나라였다고 했죠? 미국이 원래 주장했다고 했죠. 사실 신탁 통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식민지로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 나라를 멸망을 시켜서 지금 이제 망하게 했죠. 말하자면 전쟁을 이겼으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식민지를 그냥 내 걸로 삼으면 돼요. 근데 그거는 1800년대나 1700년대에 가능한 거고 지금 20세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식민지였다 하더라도 내가 전쟁이 이겼다고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식민지로 삼을 수 없으니까 그 대신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게 신탁 통치예요. 그래서 뭐 신탁 통치라고 하는 건 사실 식민지 대신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미국은 이 한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처리할지 애매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신탁 통치를 제시했던 거고 이 신탁 통치가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4개의 나라가. 자, 그래서 신탁 통치 논의가 나오게 된 거는 사실 우리가 연합군에서 조금 더 열심히 독립운동 그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국내 진입 작전 같은 거 그거 성공 못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에 우리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대일전이 결정되면서 국제 정세 자체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신탁 통치 논의가 결정이 됐고요. 아무튼 동아일보에서 미국이 주장한 게 아니고 소련이 주장했다고 오보를 터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나라에 대한 분노, 소련에 대한 분노가 커지겠죠. 그리고 나서 반응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반응은 우익, 좌익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래서 우익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우익은 신탁통치 반대,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반탁운동이라고 해요. 신탁통치 반대 운동, 반탁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좌익은 처음에는 신탁통치 반대였어요. 신탁통치를 반대했지만 나중에 왠지 모르게 얘네들은 찬성으로. 자, 우익은 민족주의 계열은 신탁통치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탁통치를 제2의 식민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 우리 35년 했는데 또 하라는 거야. 5년 동안 못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대, 무조건 반대, 결사 반대. 자, 그런데 신탁통치를 좌익은 반대했는데 나중에 찬성으로 바뀌죠? 왜? 이거는 왜 그랬냐면 뭐 소련이 시켜가지고 나쁘게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요 네 가지의 결정사항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분노했던 건 이 네 개 중에서 뭐만 분노한 거예요. 신탁통치만 그 3항만 말하자면 세 번째만 우리가 분노한 건데 가만히 보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좌익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본 거는 첫 번째, 정부 수립이 더 중요해. 일단 임시정부를 수립해놔. 그리고 나서 신탁통치는 최고 5년이라고 했으니까 이 5년이란 시간을 우리가 능력만 되면 짧게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짧게 줄이면 되지. 1년 미만으로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 정부 수립이 여기선 제일 중요한 문제야 라고 얘네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찬성으로 가게 되지만 어쨌든 이미 빈정은 상했어. 기분이 서로 나빠. 그래서 도저히 두 개의 단체는 즉 좌익과 우익이 더 이상 친하게 될 일은 없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좌우 대립이 심해진 때가 언제냐? 이때부터 신탁통치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좌익과 우익은 완전히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야, 소련 싫어. 반소. 야, 공산당 싫어. 반공. 나중에는 반소 반공 운동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틈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 인 거고요. 자, 우리는 사진만 봐야겠네. 자, 거기 보시면은 974페이지 보시면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 내용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오보 사건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우익 계열, 좌익 계열.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대한독립촉성위원회, 그 다음에 민주주의 민족전선. 제가 이런 거 설명 안 했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단체 나오면 복잡하니까 어쨌든 좌익과 우익의 반응만 여러분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신탁통치에 대한 상반된 두 개의 주장, 그리고 밑에 사진 나오죠. 거기 한자로 뭐라고 써있냐면은 신탁통치 절대까지만 써 있어요. 그 옆에 잘린 글자는 반대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신탁통치 삼상결정 절대 지지 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글자가 좀 흐려가지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보일 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써 있는 듯해. 그렇게 써 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결정 사항에 따라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덕수궁에서 열려요. 그래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우익과 좌익의 대립이 너무 심해서 결렬되죠. 자, 이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건 어떤 단체를 임시정부 만들 때 참여시키냐 하는 걸 결정하는 건데 좌익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 찬성하는 단체만 참여시키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좌익만 참여시키자는 얘기고 우익은 뭐 주장을 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미국 쪽에서는 주장을 하기가 애매하니까 모든 단체를 다 참여시키자.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으니까 모든 단체를 다 참여시키자고 했지만 너무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죠. 자, 어쨌든 오늘은 975페이지까지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와서 이제 이승만의 정읍 발언부터 정부 수립 과정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